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32층, 햇살이 가득한 거실에서 한지영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42세의 외과 전문의인 그녀의 손가락은 능숙하게 필터를 적용하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화면 속 생일상은 완벽했고 시어머니 박순자의 미소도 완벽했다. 어머님 70세 생신 축하드려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올라간 게시물에는 순식간에 좋아요가 1000개를 넘어섰다. 효부시네요. 부럽습니다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벗어난 실제 거실의 풍경은 달랐다. 68세의 박순자는 어색한 미소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었고 남편 김태주는 옆에서 자신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오직 15세의 손녀 서연만이 할머니 곁에 진심으로 붙어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이것이 2024년 6월 대한민국의 한 가족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1년 전 2023년 6월의 어느 밤이었다. 박순자는 자신의 집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다. 오래된 무릎 통증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부주의였을까? 그녀의 몸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바닥에 부딪힌 순간 다리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회복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담당 의사는 설명했다. 일주일 후 병원 입원실에서 태주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어머니가 회복할 때까지 자신들의 집에서 지내시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순자는 손을 저으며 사양했다. 바쁜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영이 활짝 웃으며 이야기했다. 자신이 의사이니 직접 케어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병실 문 너머에서 손녀 서연도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소 지었다. 박순자는 긴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병원 주차장에서 혼자 차에 탄 지영의 얼굴에서는 모든 미소가 사라졌다.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핸들을 움켜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한지영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었다. 그날 밤 부부의 침실에서 지영은 천장을 응시한 채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는 남편이 노트북으로 논문을 읽고 있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2주만, 딱 2주만 계시고 요양보호사를 알아보자고 어렵게 제안했다. 태주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완치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지영의 눈이 커졌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었다. 태주는 이제야 아내를 보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니까 6개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지영은 이불을 확 잡아당겨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다음 날부터 한지영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새벽 6시 부엌에서 그녀는 죽을 끓였다. 냄비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는 힘이 들어가 국자가 떨렸다. 오전 7시 순자 앞에 정갈하게 차려진 죽상이 놓였다. 지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시어머님을 위한 정성 가득 아침상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SNS에 올라간 사진은 또다시 수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오전 8시 차 안에서 지영은 문을 닫자마자 핸들에 이마를 댔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참았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그녀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3주가 지났을 때 순자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5분마다 태준이 언제 들어오는지,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물어봤다. 지영은 처음에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 10번, 20번 반복되자 그녀의 손은 리모컨을 꽉 쥐었고 턱선은 굳어졌다. 그날 밤 침실에서 지영은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니의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고,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된다고. 태주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원래 나이 드시면 그렇다고, 좀 더 지켜보자고. 같은 시각 순자의 방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침대에 앉은 그녀는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고 손놀림은 확신에 차 있었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6월 15일 마이너스 지영, 표정 굳어짐 3회. 나를 피하는 횟수 증가. 6월 16일 마이너스 태준, 오늘도 저녁 8시 귀가. 어머니보다 영구가 우선. 6월 17일 마이너스 작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회색 벽면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다. 8월이 되자 집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부엌의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었다. 냄비는 비어 있었고 바닥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지영이 타는 냄새를 맡고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가스를 껐다. 방에서 나온 순자는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지영은 순자를 쳐다봤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같은 주 새벽 2시 침실에서 나온 태주는 거실 불을 켰다. 순자가 거실을 배회하고 있었다. 태준이 놀라 물었다. 왜 안 주무시냐고. 순자는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여기가 어디냐고. 태주는 어머니를 방으로 데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낮 시간 병원 수술실에서 지영의 손이 메스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시냐고. 지영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계속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초점 없는 눈동자. 한지영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았다. 순자, 태준, 지영, 서연. 태준이 무심코 어머니께 오늘 낮에 뭘 하셨냐고 물었다. 순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TV를 봤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서연이 끼어들었다. 아까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고. 순자는 그랬냐고 되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지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실례하겠다고 작게 말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닫는 순간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날 밤 침실에서 지영은 폭발했다.
당신 어머니라고, 당신이 좀 케어하라고 소리쳤다. 태주는 당황하며 자신은 학교에서 일해야 한다고 변명했다. 지영은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수술실에 있어도 되냐고, 오늘 수술 중에 손이 떨렸다고, 환자가 죽을 뻔했다고 외쳤다.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지영은 무너지며 말했다. 자신도 한계라고. 정말로.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태준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저어 막았다. 같은 밤 태준의 서재에서 그는 캐나다에 사는 형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호는 피곤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태준은 어머니 일로 전화했다고, 한 달만이라도 형이 어머니를 모실 수 없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태호는 미안하다고, 자신도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태준이 무슨 사정이냐고 물었을 때 태호의 뒤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다. 태호는 서둘러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캐나다 태호의 집. 전화를 끊은 그는 휠체어를 탄 10대 소년에게 다가갔다. 소년은 중증 장애가 있었다. 태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형에게도 형만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거실에서 서연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옆에서 순자는 색연필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연이 물었다. 할머니는 왜 자꾸 같은 말을 하냐고.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할머니가 늙어서 그렇다고. 서연은 순진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가 치매라고 했다고. 순자는 손녀를 쳐다봤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그림만 그리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지영은 순자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침대 밑에서 작은 노트가 보였다. 무심코 집어든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7월 3일 마이너스 지영이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다. 7월 5일 마이너스 태준이는 나를 사랑하지만 책임감으로만 대한다. 7월 7일 마이너스 서연이만 나를 사람으로 본다. 지영의 숨이 멎었다. 손이 떨리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7월 10일 마이너스 내 계획은 이렇다. 첫째, 치매 증상을 연기한다. 둘째, 지영이 나를 보내도록 유도한다. 셋째, 태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게 한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읽어보았냐? 지영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순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둘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였냐고.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처음부터라고. 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치매는 다 거짓말이었냐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다고. 지영은 목소리가 높아지며 물었다. 뭐가 최선이냐고, 왜 그랬냐고. 순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안다고.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영이 자신을 보내기 전 먼저 나가고 싶었다고.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자는 노트를 펼쳐 보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8월 1일 마이너스 내가 직접 들어가면 아들의 효자 이미지도 지키고 며느리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편해진다. 순자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했다. 태준에게는 지영이 보냈다고 하라고. 지영이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다. 순자는 설명했다. 아들이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평생 죄책감에 살 테니 차라리 며느리 탓을 하는 게 낫다고. 지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지영은 침대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다. 15년 전 대학병원의 복도, 레지던트 시절의 젊은 지영이 복도를 뛰어가고 있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병실에는 지영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 어머니는 꺼져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괜찮다고, 딸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3일 후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지영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미안하다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현재로 돌아온 지영은 사진첩을 안고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순자의 방 불빛이 보였다. 지영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순자의 방문이 노크되었다. 문을 연 순자 앞에 지영이 서 있었다. 지영은 조용히 말했다. 자신도 자신의 어머니를 제대로 못 봤다고. 레지던트 때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었는데 수술이 더 중요했다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도 가지 못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또 지영이 무너졌다. 순자가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괜찮다고,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고. 두 여자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8월 30일 조용한 커피숍. 지영과 순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실버타운 팜플렛이 놓여 있었다. 실버빌리지 마이너스 당신의 제2의 인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순자는 자신이 정한 곳이라고 말했다. 지영이 팜플렛을 보며 정말 괜찮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괜찮다고, 오히려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영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순자가 막았다. 약속대로 하자고, 지영이 보낸 걸로 하자고. 지영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9월 1일 지영은 순자의 짐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 서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할머니가 어디 가시냐고 물었다. 지영은 당황하며 건강검진 2주 프로그램이라고 대답했다. 서연은 순진하게 그럼 빨리 오시겠다며 미소 지었다. 지영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차 안에서 둘은 침묵했다. 지영이 운전하고 순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순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괜찮다고, 이게 모두를 위한 거라고. 신호등이 바뀌고 차가 출발했다. 실버빌리지 입구에 도착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정원에는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리셉션에서 상담사가 밝게 인사했다. 박순자 어머님 맞으시냐고 6개월 계약이라고 확인했다. 지영이 깜짝 놀라 순자를 쳐다봤다. 6개월이냐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상담사는 어머님이 직접 신청하셨고 계약금도 내셨다고 설명했다.
지영은 순자를 쳐다봤다. 순자는 담담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 말라고. 순자의 방은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여기가 좋다고. 실버타운을 떠나는 지영의 차. 백미러로 건물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주가 지났다. 저녁 식탁에 태준, 지영, 서연이 앉아 있었다. 한자리가 비어 있었다. 태준이 어머니가 언제 오시냐고 물었다. 지영이 밥을 먹는 척하다가 무언가 말하려 했다. 그때 서연이 끼어들었다. 할머니가 실버타운에 계신다고.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태준이 딸을 쳐다봤다. 서연은 태블릿을 보이며 할머니가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소도 있다고 설명했다. 태준이 태블릿을 받아들고 이메일을 읽었다.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살 거라고, 서연은 그림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엄마를 미워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가 보낸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거라고. 태주는 아내를 쳐다봤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실버빌리지, 순자의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순자가 문을 열자 숨이 가쁜 태준이 서 있었다. 태준은 다급하게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순자는 침착하게 싫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아들을 방으로 들였다. 여기가 좋다고, 친구들도 생겼고 요가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치매는, 건망증은 뭐였냐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연기였다고. 태준은 그 자리에 굳어졌다. 둘은 창가에 앉았다. 순자가 노트를 태준에게 건넸다. 읽어보라고. 태준은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7월 1일 마이너스 태준이와 지영이가 내 방 밖에서 싸운다. 내 때문이다. 7월 10일 마이너스 지영이가 나 때문에 수술 실수할 뻔했다고 운다. 7월 20일 마이너스 나는 이 집에 없어야 한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잘못이 없다고. 다만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안 맞았을 뿐이라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자는 말을 이었다. 자신은 여기서 자신의 시간을 찾았다고. 처음으로. 태주는 어머니를 쳐다봤다. 순자의 얼굴에는 진짜 평화가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지영이 벌떡 일어섰다. 태준은 어머니가 거기 있겠다고 말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침묵이 흘렀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태준이 다가가며 말했다. 아니라고, 자신도 미안하다고. 지영이 놀란 듯 남편을 쳐다봤다. 태준은 고백했다. 사실 자신도 형에게 연락했었다고. 어머니를 보내려고 했었다고. 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자신도 버거웠다고. 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다. 태준이 말했다. 우리 다 약했던 거라고. 지영이 남편을 끌어안았다. 둘은 서로 안고 울었다. 1년 후 실버빌리지의 미술실. 노인들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순자도 그 중 하나였다. 옆에 있는 할머니가 오늘 가족이 오시냐고 물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온다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부러워하며 효자효부를 두셨다고 말했다. 순자는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실버빌리지 정원. 태준, 지영, 서연이 순자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태준은 다음 주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고 지영은 맛있는 식당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서연은 카메라를 들며 사진을 찍자고 했다. 네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서연이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고등학교 미술실에서는 학생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서연의 작품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림에는 세 개의 방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다. 각 방에는 한 명씩 사람이 있었지만 창문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작품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 개의 방, 할머니의 방, 엄마의 방, 내 방.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살지만 같은 하늘을 본다. 태준, 지영, 순자가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영이 순자에게 서연이가 어머님을 닮았다고 말했다. 순자는 미소 지었고 태준은 우리 가족은 참 독특하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밤, 순자의 방. 그녀는 침대에 앉아 또 다른 노트를 쓰고 있었다. 오늘로 실버타운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나의 작전은 성공했다. 태준이는 죄책감 없이 자기 일에 집중한다. 지영이는 웃음을 되찾았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산다. 사람들은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스스로 날아간 것이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시간이 다시 흘러 2045년이 되었다. 서연의 집 거실. 35세가 된 서연이 10살 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62세가 된 지영이 부엌에서 나왔다. 딸이 물었다. 할머니는 왜 우리와 같이 살지 않냐고. 서연은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있다고 대답했다. 서연은 지영에게 말했다. 엄마 옆동에 좋은 실버빌라가 있는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 매일 볼 수 있다고 5분 거리라고.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럴까?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매일 가겠다고 약속한다고. 지영이 딸을 끌어안았다. 지영의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머릿속에 순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뭔지. 묘지. 순자의 묘 앞에 태준, 지영, 서연, 그리고 서연의 딸이 서 있었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순자 1956년에서 2030년 자유로운 영혼. 묘 앞에는 서연이 그린 세 개의 방 그림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다. 서연의 딸이 그림을 가리키며 엄마가 그렸냐고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증조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신 그림이라고 말했다. 딸이 증조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냐고 물었다. 서연은 할머니 묘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분이었다고. 사랑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것이다. 마이너스 박순자의 노트 중에서
박순자는 2030년 75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노트는 가족의 보물이 되었다. 한지영은 노인의학 전문의로 전향했다. 김서연은 미술치료사가 되어 실버타운에서 일한다. 김태주는 현대가족과 효연구로 학계에서 인정받았다. 김태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 묘비 옆에 새로운 그림이 놓여 있었다. 서연의 딸이 그린 그림이었다. 4개의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증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살지만 같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